아내가 가사도 육아도 거의 안 했고 부동산 구입 자금도 전부 자기가 냈는데 왜 아내의 기여도가 50%나 인정되는지 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가정부도 있었고 베이비시터도 있었고 실제 육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두 채도 명의만 아내로 되어 있었을 뿐 구입 자금은 전부 의뢰인이 부담을 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퐁퐁남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상에서는 보통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는 헌신을 하지만 그 노력에 상응하는 존중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이 남녀를 극단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라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안타까웠던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 의뢰인은 연봉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40대 남성이었고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줄곧 외벌이를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결혼 전까지는 일을 하다가 결혼과는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급은 전부 아내에게 갖다 주고 자신은 매달 30만 원 정도의 용돈만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아내는 집안일 하기가 힘들다면서 가정부를 고용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베이비시터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의뢰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이 육아와 가사의 상당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오면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는 일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몫이었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이 혼인 생활 동안 크게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하자 마사지숍 회원권도 끊어주고 때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맞춰주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하던 중 의뢰인 부부는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는 이 집도 전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겨서 결국 이 아파트는 아내 단독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구입 자금은 전부 주인공이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부부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집을 두 채를 구입했는데 두 채 전부 아내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한 채만 유일하게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흔히 말하는 퐁퐁남에 해당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해외로 이주한 뒤부터 부부 갈등이 극심해졌는데요. 주재원 발령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의뢰인 소득이 더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아내 씀씀이도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문제로도 이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계속 충돌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이 어린 아이 앞에서 욕설과 폭언이 오가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의뢰인이 출근한 사이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귀국을 하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먼저 양육권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엄마에게 이혼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양육권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부모의 잘잘못보다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는데요. 이 극단적으로 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어도 양육권이 엄마에게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미 와버렸고 아이가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은 결국 아내가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의뢰인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재산 분할이 50대 50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소득도 적지 않았고 이 결혼 생활 10년 동안 혼자서 돈을 벌었는데 왜 50대 50으로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재산 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느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데요. 가사노동, 육아,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내조, 이런 간접적인 기여까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전업주부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해서 고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가정부와 베이비시터가 있었고 육아도 의뢰인 본인이 많이 담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구입 자금 역시 의뢰인이 번 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걸 이유로 아내의 기여도가 크게 낮다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이 부동산 두 채가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은 오히려 아내가 이 재산의 유지, 관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3살짜리 아이를 아내가 양육하게 되는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고려를 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절반씩 나누는 판단을 했죠. 다행히 의뢰인이 부모님께 증여받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사도 육아도 거의 안 했고 부동산 구입 자금도 전부 자기가 냈는데 왜 아내의 기여도가 50%나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가정부도 있었고 베이비시터도 있었고 실제 육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두 채도 명의만 아내로 되어 있었을 뿐 구입 자금은 전부 의뢰인이 부담을 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내도 어쨌거나 가사노동을 담당을 했을 거고 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위가 어찌되었든 명의가 전부 아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가 그 부동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기간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도 억울해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동안 아내가 피부과 가고 여행 가고 사치를 하면서 쓴 돈도 계산을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정확히 말하면 이혼 소장이 접수된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소비되어서 사라진 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재산을 몰래 빼돌렸거나 악의적으로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다투어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과 비용이나 쇼핑, 생활비처럼 사용된 돈들은 현실적으로는 되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낭비하고 사치했던 돈은 결국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외벌이 배우자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처럼 이 퐁퐁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권이나 재산 명의를 넘겨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한 사람 명의로 재산을 몰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부부 명의의 재산이 전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부동산의 유지 증식 관리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의뢰인처럼 전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주거나 경제권을 아내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혹시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이 배우자 한 명 명의로 돌려놓거나 경제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서로 재산 현황을 공유하면서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 규모가 크거나 소득 격차가 좀 큰 경우에는 혼전계약서 작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전계약서의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혼전계약서가 그 내용 그대로 100%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결혼 전에 각자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혼전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혼전계약서는 결혼을 불신해서 상대방을 못 믿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미리 정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드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허탈합니다. 어쩌면 이 퐁퐁남의 본질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희생과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느끼는 순간의 허탈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는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